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좀 많이 따뜻해졌죠. 내일 20도까지 오른대요. 깜짝 놀랐어요.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오면서도 해도 길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꽃 확 피겠는데요, 그죠? 하루 이틀 이렇게 따뜻하면. 진짜 우리 경제에도 꽃이 피어야 될 텐데. 좋은 바람이요. 네. 아니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일본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이거부터 좀 듣고 싶은데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되게 큰일인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는 좀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큰 뉴스긴 한데 네.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막상 금리 인상을 한 날, 그러니까 이게 19일이었거든요. 네. 이날 이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언론들이 그 전에 엄청 호들갑 떨었거든요. 막 뭐 일본이 이제 양적 완화하다가 네. 제로금리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막 엔화 엄청 강세 일어나고 증시는 폭락할 수도 있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고 뭐 엄청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줘서 당일날 시장이 도리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융시장 좀 조용히 지나갔고요. 다만 그걸 우리가 금융시장에 그날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무시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섭니다. 네네. 그러면 잘 나가던 일본 주식시장은 주춤하게 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금리라는 게 원래 돈의 값어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네. 기준금리 인상은 그 나라 화폐의 가치를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하면 뭐 엔화가 강세가 된다. 이 얘기는 뭐 논리적으로는 맞죠.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를 예측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 거긴 합니다. 네. 근데 경제라는 게 때리면 아프고 밥 먹으면 배부르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조금 상대적인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0에서 0.1% 연 네.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마이너스 0.1%였거든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뭐 매우 놀랄 일이고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연 5% 넘어 있고 우리나라는 3%가 넘는 상황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여전히 초저금리 상황인 거예요. 그러게요. 또 환율도 자국 화폐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 교환 상대 국가하고의 상대 가치 평가잖아요. 기준이 이제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엔화의 강세 요소가 분명히 있었죠.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달러 강세 요소가 더 커졌다라고 하면 일본의 이 강세 요소가 상쇄돼 버리는 효과까지 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날 일본이랑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못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만약에 연 0.1%다. 그럼 지금 뭐 은행에 돈 빌리러 저도 당장 갈 것 같거든요.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다들 나죠. 이 0.1% 금리로 돈 빨리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야지라고 해서들 아마 가셨을 것 같긴 한데 일본이 좀 신기하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 기준금리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초저금리 상황인데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마도 장기 침체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린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또 기업들은 금리가 낮으니까 이 돈 빌려가지고 투자도 하고 뭐 덩치도 키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덩달아서 회사 주가도 오르고 뭐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한 30년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다라는 것만 봐왔고 네. 기업들도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밀려나면서 규모는 축소되고 임금은 뭐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계속 기업이 안 좋으니까 임금을 올려줄 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물가도 별로 안 오릅니다. 물가가 안 오르니 또 임금 안 올려줘도 되고 이런 현상이 한 30년간 유지됐던 거거든요. 그러던 게 이제 중간에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야 이게 너무 침체가 오래되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막 사용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의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특히 임금 인상이 꽤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최대 노동조합이 어제 이 자료 내놨던데요. 자동차 총련 올해 임금 인상률이 5.6%라고 발표를 했어요. 5% 넘은 건 굉장히 일본에서 이례적이거든요. 네. 1974년 오일 쇼크 있을 때 물가 엄청 폭등할 때 이후에 일본에서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본 노동조합 총연맹인 렌코가 노동협상 1차 집계를 해보니까 91년 이후 33년 만에 평균 임금이 5.2% 인상률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일본 중앙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물가가 좀 오르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금리를 좀 높여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듣다 보니까 임금도 인상되고 뭔가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경제가 좋아지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좋아지나요? 참 어려운 건데요. 증권 시장이 그 나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보면 일본의 증시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니케이 이제 225라는 일본의 대표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1989년 12월에 38,915를 찍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선을 넘은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이걸 넘었어요. 34년 만에 넘어서 지금 4만 선을 넘어서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경제 바로미터가 증권시장이라고 보면 일본 경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진짜 몇십 년 만에 임금도 꽤 오르고 물가도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이게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베노믹스가 크게 세 가지의 큰 화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엔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일본 정부가 만들어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두 번째가 지속해서 시중에 돈을 막 풀어요. 기준금리 마이너스까지 낮춰서 계속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산 가격을 좀 올리려고 노력했어요. 여기다가 요즘 우리가 일본 따라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인위적으로 막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 주식을 막 사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채 사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국채도 사고 중앙은행이 ETF라 그래서 바구니로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담아놓은 상품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ETF를 막 중앙은행이 막 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들이면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부양하려고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금 깎아주고 네, 일반 그 간접세 이런 것들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임금 인상하라고 막 압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해야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네.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푸는 정책의 방향을 약간 전환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화살을 하나씩 조금씩 꺾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꺾어버리면 일본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일본 경제의 성장 동력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서 혼자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못 걸으니까 목발도 주고 뭐 영양제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요즘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그래서 로봇 같은 것도 입히잖아요. 이런 거 입혀놓은 게 일본의 현재 모습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씩 떼면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지금 일본의 걱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알겠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일본 주식을 지금 더 투자해도 될까요? 저 아니면 일본 여행을 지금 가야 되나요? 어떻게? 엔화가 어떻게 될지를 물으시는 거죠. 일본 그쵸? 주식하고. 네. 지금 시장 반응은 당장 뭐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일본도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막 여기서 강세로 확 돌아서 가지고 네. 갑자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지금은 뭐 싸게 살 수 있는 게 비싸지거나 이런 상황은 바로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날 당일날 금리가 오르자마자 주식이 안 빠지고 꽤 버티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모습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도 당분간 유지되고 일본의 주식시장의 강세도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점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일본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10월쯤 할 걸로 보이는데 이때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횟수가 그 이후에 조금 더 빨라지느냐.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고민거리를 해결할 단초인데 그거는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의 변화의 가능성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귀에 탁 꽂혔던 단어가 있었어요. 네네.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도 걱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사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걱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금리가 싸니까 네.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금리가 높은 곳에 그 돈을 가져가서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네요. 예.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일본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엔화로 빌렸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서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죠. 네.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달러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엔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는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본 자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금리의 폭이 줄고 만약에 일본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밖에 투자해 놓은 돈들을 갚아야 돼. 이자 낼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 미국의 달러로 돼 있는 자산을 팔고 다시 엔화로 바꿔서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환율은 달러보다 엔화의 수요가 느니까 엔화는 강세가 되고 달러는 약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걸 지금 걱정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금리를 방향을 바꿨다고는 했지만 연 0.1%의 초저금리 상황이고 네. 아직도 미국은 5%가 넘는 기준금리 상황이니까 폭은 아직 많이 벌어져 있는데 미국은 6월 이후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있고 일본은 10월에 또 올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폭이 점점 좁아진다면 네네. 혹시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서 뭔가 금융시장에 큰 불안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볼게요. 애플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 네.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미 법무부가 16개 주 법무장관 등과 공동으로 21일 날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정부가 제기한 거라고 봐야죠. 5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애플이 자신들만의 생태계 내에서 이런저런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서 경쟁을 막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애플 생태계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반대로 애플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다른 스마트폰 바꾸면 사용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이런 거가 다른 경쟁업체들의 진출 자체를 막아버린 불공정 행위라고 본 것이고요. 또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게 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만 애플페이가 사용하게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폰끼리 문자 보내는 게 훨씬 쉽고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보내면 문자가 잘 안 간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반독점 규제가 원래 생각보다 좀 강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미국을 많은 분들이 기업들에게 상당히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 만드는 곳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맞는 얘기긴 한데요. 이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독점이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독점법에 따라서 기업을 아예 해체하라고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유명한 게 아주 옛날이긴 한데 1911년에 존 록펠러 1세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 회사를 8개 회사로 쪼개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테크 업체들에 대해서 반독점과 관련된 이제 견해를 미국 정부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검색 시장 독점 문제, 구글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국 기업들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이런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이슈를 자주 들고 나오거든요. 애플도 지금 유럽에서 반독점 문제를 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상대 진영에서 경쟁하는 삼성이 혹시 반사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독점 규제에 강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열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안드로이드 폰하고의 어떤 교류라든지 뭐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로 넘어가는데 애플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있다는 점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